최근 국회 그리고 행정부 간에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 과연 이렇게 몇 번씩 7번, 8번씩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오늘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 국회 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왔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께는 항상 저희 시청자들을 향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카메라는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4월 10일은 그 갑진년인데요. 그 용의 해에 용의 달에 용의 날입니다. 특이한 날입니다. 그 올 새해는 집권 3년차에 들은 현 정부를 국민들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선거 방송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사무총장 그만두시고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뭐 이제 사실 종로에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다가 네. 종로를 이제 노 대통령님 사위한테 양보하고 주로 산에 다니고 있죠. 그럼 주로 북한산에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집이 뭐 그 청와대 편 부암동이니까 아. 주로 북한산 많이 다니죠. 예. 예. 요새 산이 추워가지고 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너무 큰 사건이 발생을 해서 뭐 앞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약속 대련이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 사과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고 넘어가려고 하는 일종의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저는 약속 대련인 측면도 있고 아하 또 한편으로는 예고된 참사라고 봅니다. 예고된 참사들.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60% 정도가 국민이 못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내려보냈는데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국민의 한 60% 70% 정도가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명품백 때문에 더 민심이 나빠졌는데 총선에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고된 참사다. 네. 국민의 분노 앞에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은 윤심이 반영된 인사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SNS로 사퇴하고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온 거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현실화될 줄은 몰랐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윤심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양자 간에 서로 갈등하는 양상으로 더 격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격화되고 봉합되고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근데 국민들 앞에 너무 이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 샘 알트만이라는 오픈 AI 하신 분이 앞으로 뭐냐면 전기가 1000배가 필요할 거다. 2050년이 되면. 네. 그런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파키스탄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경제 위기를 어떻게 넘길 예. 것인지 예. 일본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수십 년 만에 한국을 역전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이런 경제는 어떻게 되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외교 이슈가 크게 떠오르고 있고 예. 국민들은 혹시 한반도에서 불안하잖아요. 이런 이슈를 낼 때지 지금 윤석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것도 뭐냐면 명품백 사과 여부 너무 국민들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말씀해 주신 이런 이슈들 당장 그리고요. 동네 돌아다녀 보면 자영업자들이 진짜 너무 이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문제, 장사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거의 장사가 더 안 된다고 된다고 그래요. 다들. 빈집 가게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예. 요새는 택시도 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장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고물가, 예. 고금리, 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지 지금 무슨 명품백 사과할지 말지 사과가 맞냐 틀리냐 그리고 저는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단텔방 텔레그램 방에서 이것은 공작인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냐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여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대로 저는 정상입니까? 이 국민의 삶이 네. 그들의 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뭔가 국가 비전이 없고 셀카 정치만 한다. 이미지 정치만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이 이미지 정치만 한다.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경제 정책이 있고 예. 뭔가 그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한 뭔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럼 뭔가 대책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비전이 없다는 점하고 셀카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두 번째로는 자기 정치만 한다. 그리고 마치 마포 의뢰 무슨 공천 네. 본인이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삼선 의원을 그렇게 다 하면 그걸 누구로 채운다는 거지? 더군다나 제일 알짜 지역구인 강남 3구를 전부 전략 공천을 하면 그 누구로 한다는 거지? 네. 그럼 결국 자기 사람 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일단 본인부터 험지에 출마해야 그래야 뭐 설득력을 갖는 거 아닌가. 좀 절실함이 없지 않냐. 이번 그러니까 예. 본인의 지지도는 올라가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그대로고 그렇죠. 이런 뭐냐 실제로 뭐냐면 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호위무사가 아닌가요?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호위무사로 보냈는데 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호위무사로 내려보냈는데 호위무사가 아니라 지금 셀카 찍으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럼 쫓겨나겠네요. 글쎄요, 그 약속 대련이 될지 예. 격화될지 알 수 없는데 예. 저는 약속 대련이 됐든 쫓겨나든 예. 이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국민들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반도에 무슨 왜 많은 국민들이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네. 뭔가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간담차는 누구일까? 예.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해소하는 게 여당 위원장이고 그렇죠. 집권 여당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민주당 비판, 운동권 정치 청산,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 북한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적대적 두국가론을 딱 규정을 하고 헌법도 바꾸고 그러면서 사실상 더 이상 그 대한민국이라고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국가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거 누군가는 좀 가가지고 아유 왜 그래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고 특사라도 파견하고 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어떤 뭔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혹시라도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우 이러다가 우리 IMF 또 오는 거 아니야? 경제가 너무 심각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고 그냥 이거 근데 당무 개입 아닙니까? 심각한? 저는 지금 네. 선거를 오로지 지금 선거 이기는 것만 전부 얘기를 하는데 네. 선거 이기면 뭘 하죠?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네. 지금 국민의 60%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민생 경제에 취약하다. 네. 두 번째는 외교가 불안하다. 세 번째는 인사 참사다. 네. 네 번째는 불통이다. 네. 그럼 이 네 가지를 뭐 극복해야만 비대위원장은 이거 극복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없고 주로 뭐냐면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는 네. 기본적으로 잘못을 조사하고 이런 거죠. 네. 그런 살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586 청사는 시대 정신이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냐 말 거냐. 네. 그렇잖아요. 네. 전쟁을 막고 어떻게 살아남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절실한 문제가 돼야 되지. 올해 전 세계의 40개 나라에서 선거가 있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아소다로 총리는 네. 가서 트럼프 후보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네. 우리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를 구걸할 생각은 없지만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네. 우리는 마치 압력밥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압력을 좀 빼야 그 위험을 줄이는 이런 우리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당은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게 하는 게 네. 도리인데 그 얘기는 없고 전부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카르텔이 어떻고 뭐 그런데 제가 선거를 반국가 세력,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거의 그런 대상 아니에요? 주로 남을 공략하는데 네. 제가 그 선거를 많이 해보는데 국민들은 그러더라고요. 남 욕하지 말고 자기가 뭘 할 건지만 얘기하면 국민들은 다 알아서 판단한다고. 네. 그런데 너무 남을 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국가의 비전을 이제는 얘기할 때다. 네. 그리고 빨리 험지 찾아 출마해라. 예. 근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딜 가든 다 좀 쉽지 않아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갈 데가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보고는 다 험지 가라 그러고 본인은 험지 안 가고 불출마해버리고. 불출마가 자꾸 셀카 찍고 다니고 이러고 나니까 한동훈 위원장 당신부터 험지 가세요.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군요. 하고 있죠. 아니 대놓고 좀 하시지. 뒤에서만 하십니까?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전북 특별자치도 그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지가 들리고 입이 틀어막힌 채로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정말 국민들이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 맞아? 대통령이 보고 계셨어요. 악수 다 하고 되돌아가면서 소리도 들었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무리 소수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곳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축하 행사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잼버리 때문에 얼마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역에도 선출된 국회의원이 입이 막히고 그걸 많이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을 저게 입을 가리고 사지가 들려나가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 그게 더 끔찍해요, 나는 사실은.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됐어요. 예. 한편으로는 또 연상되는 장면은 예.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네. 저기 계속 한 청중이 하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이 가서 이제 봤습니다. 유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냅두세요. 예, 예. 발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답변까지 해주는 우리가 그런 게 민주주의고 우리는 전지전능한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바로 대통령의 품격 아닙니까? 따뜻한 대통령 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 저희도 지난주 모셔서 인터뷰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이 왜 그러세요 그만 놔두세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제가 너무 뻘쭘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이런 얘기 조금 듣고 예.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결국 민생 경제의 S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외교에 더 힘쓰라는 얘기시죠? 불통 고치라는 얘기시죠? 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아마 국민들이 훨씬 더 유한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일단 저희들이 이제 취재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대통령은 오늘도 격노하셨다. 이 사안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엄청나게 격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적어도 경호처에서 저런 정도로 경호를 세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은 청와대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 네, 예. 제가 이제 청와대 노무현 예, 대통령 때 그렇죠. 갔었는데요. 예. 임명장 받는 장소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명장을 보니까 받으려면은 저걸 받으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엄청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를 앞쪽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경호실 직원들이 이게 예. 대통령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저기 임명장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왜 위해를 가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 당긴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개혁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죠. 그리고 뭐냐면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꾸 차로 다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왜냐하면 자꾸 차단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헬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게 네.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결국 권위적인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는 게 아니고 예. 뭐냐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저는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청와대 분위기예요. 뿐만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네.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자꾸 화를 내시는데 그거는 공직사회가 지금 마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사회가 마비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공직자들은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이 일을 부탁하면은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녹음합니다.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예. 이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감사원의 이 정치감사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점점 더 저는 안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네. 공직자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직 시스템이 붕괴되면 나머지 3년은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일을 안 하는 거는 예. 그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단임제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게 해줘야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오류나 판단에 대해서는 이건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서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저는 점점 더 화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강성희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생 토론회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 감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입장은 나왔는데 꼭 감기 때문일까라는 의구심이 특별한 감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감기.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 독일의 네.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그 유대인들 희생 당한 분들한테 비 오는 날 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거든요. 네. 저 사진 하나가 전 세계인이 독일인이 정말 그 유대인의 핍박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줬거든요. 저는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저런 사과거든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서민과 함께 웃고 울고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 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정말 사과다운 사과. 우리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국민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159명이 그렇게 기명행사했는데도 저는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영토를 지키는 거하고 전쟁을 막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존이잖아요. 저는 이태원 참사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우리의 아까운 아들, 딸들이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대통령실이 있는 데서 1.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이 깔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곁을? 그게 또 전 세계 방송에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느끼는 참담함은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안 되는가? 그때 우리의 절망감은 대단했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라도 특검을 해서 진상을 규명해 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국회 사무총장이 되는데 네. 법을 안 바꾸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오체투지를 해서 그 추운 날 국회를 돌고 네. 꽃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한 송이 한 송이 주면서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아니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국민이 없는 정치인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더 두려운 건 이런 거죠. 대통령 지지도가 60%가 국민이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총선을 60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만약에 60일 뒤에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국민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까지도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을 정말 전 너무 놀랐어요.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네. 늦게 해도 괜찮다. 합의 처리만 해달라. 응? 근데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보고서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조사하자는 거. 네. 아니 특조위에 당연히 야당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당이 비협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뭐냐면은 우리 곁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가지고 네. 우리 곁을 떠났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오히려 저는 정부가 100번 사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이고요.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뭐 노조법 2, 3조 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해 보면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이번엔 또 무슨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할까? 이게 입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회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대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김진표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께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0.7% 이긴 겁니다. 그 권력을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는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더 제가 두렵게 느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250석으로 하겠다든지 네, 줄이겠다고 하죠. 예, 일종의 반정치에 기대는 거죠. 그 의석수 줄이는 거는 몇 년 전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고 무보수로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정치의 반정치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저는 국회가 훨씬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국회가 97%의 입법을 발의하거든요. 네. 정부 발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좀 아주 확실한 그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 자기 이익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일 수밖에 없다.
가족과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들, 그렇죠. 뭐 형님들 다 감옥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역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네. 그 어느 그 보수 언론의 칼럼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무서운 거냐? 김건희 여사가 무서운 거냐? 아니면 국민이 우습냐? 응? 저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분노 앞에 저는 여권이 서서히 분열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분노 앞에 서서히 저는 여권이 분열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호하게 이번에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여권이 분열하고 붕괴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네. 국정 지지도가 60%밖에 나오지 않고 국민의 60% 70%가 찬성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당 보고. 더군다나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화나는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명품백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영상을 보면 내가 우리 목사님 저하고 한번 크게 남북관계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화를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를 봤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용한 내조를 봤단 말이에요. 네.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효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자 대학을 나오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여성운동가로서 네. 지적인 면을 또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뭘까? 김건희 여사는 뭔가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뭔데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일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 좀 분명하고 이번에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국민의 삶의 회복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저성장이 계속되고 저출생이 되면 대한민국은 2050년 되면 300년 되면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문제 등 외교 안보 평화의 부분에서 확고한 능력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이는 우리 경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고 하나는 평화, 외교, 안보 이 두 가지에서 능력 있는 안정적인 국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 정권을 확실하게 3년 차를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운동권 얘기하는데 운동권이시죠? 그건 우리 그 원희룡 장관도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뭘 했던 게 좀 국민의힘에도 많아요, 운동권. 당연하죠. 왜냐하면 80년 우리 서울의 법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서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모두가 데모를 하든 안 하든 같은 분노의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때 학생운동 하지 않는 친구들은 미안해했어요.
그렇죠. 네, 미안해하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겪었던 과거에 무엇을 했던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가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이번에 그 오픈 AI를 만든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AI 혁명이 온다.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이번 CES가 AI였잖아요. 우린 진짜 AI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여권 누구로부터 뭐냐면 이런 경쟁에 우리가 나서자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렇죠. 응? 저는 셀카치고로 당원 단합대회에 다니는 것보다는 CES를 가거나 다보스 포럼에 가서 우리는 연설하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없다. 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고 사실은 인구 절벽 속에서 저출생 문제 같은 거 정말 중요한데 그 이슈마저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기 힘든데 이렇게 나라가 분열돼 있는데 뭔가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고 전부 갈등의 메시지예요. 예. 카르텔이 문제다. 그러니까 교육개혁 방향을 잘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냐면 킬러 문항이 문제라서 저 잡아야 들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기술혁명의 승자가 됩시다. R&D를 하자라고 해서 갑자기 뭐냐면 R&D 카르텔이 문제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5조 4천억이 없어지면 지금 이공계 석박사들은 정말 힘들어요. 예. 뭐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야? 그래서 뭔가 이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뭔가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메시지가 없다는 게 하나는 미래가 없고 하나는 통합의 메시지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네. 봅니다. 자, 그 대통령이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17.15%라는 큰 표차로 국민의힘이 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 돌아다니고 소통, 현장 엄청 강조하면서 당신들도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다시 또 지금 운동권 정산,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예컨대 국민의힘이 뭐 승리할지 뭐 패배할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또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국민이 이번에 국민들께서 좀 단호하게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때 김태우 씨 공천하지 말자고 네. 김기현 대표 정말 여당에서 엄청 반대했는데 결국은 공천했거든요. 네. 그 대패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항상 옳다고 그랬어요. 네. 늘 옳다고. 예. 그리고 민생 경제 챙긴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특검 반대하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가서 호위무사로 내보내잖아요. 국민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 잠시 국민이 옳았던 거예요. 잠시. 근데 이제 60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의 60% 70%가 찬성하는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우리 강성희 의원을 그 지역구에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드러내는 이런 것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진다면 예. 그 이유는 과연 국민은 어떤 삶에 놓이게 될까?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국민을 한번 두려워하게 해줘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이것은 반민주 폭거다 이러면서 세게 깃발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에 앞서서 올 정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정치 테러 행위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가 무슨 헬기 특혜를 받았다, 김영란 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 전투력이 좀 약해진 건가, 아니면 너무 점잖아지신 건가. 그러니까 무려 국회의석을 167석, 169석이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 수만큼의 어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그 뭐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과거에는 야당에서 뭐냐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야당 의원들을 만나죠 보통. 네. 그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죠. 그러다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단식하셨죠. 네. 그때 결국은 뭐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거하고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야당 총재 시절 단식할 때 또 한 번 전국의 분수령을 이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야당 대표가 24일 동안 단식해도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조롱하죠. 네. 조롱해요. 아니 권익위원회가 네. 회일기를 조사하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건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의 주장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아니 과거 정권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60% 70% 찬성하면 특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예 귀를 막는 거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장외투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든 장외투쟁의 길을 갈 수는 없. 지금도 하긴 하죠. 네. 대통령실 앞에서. 네. 근데 아예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결국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사. 민주당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야권에게 힘을 네. 보태 주시길 정말 예. 호소드려요. 범야권의 이 힘을 좀 보태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용을 쭉 보면 대통령은 막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감세 뭐 그 조세 관련해서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뭐 30년 이상 된 노후한 아파트들 안전진단 없이 다 개발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의 선심성 공약을 막 던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약들이 민심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공약들을 듣고 국민들이 마음을 바꿀까요? 저는 국민들이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할 때 그 우리가 R&D 예산 대폭 자르고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표를 가지고 뭐냐면 예산을 늘리고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0조 세금이 안 거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기금에서 지금 끌어다가 돈을 갖다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정책 발표를 보게 되면 우리 여권 발급 이런 거 할 때 부담금 네. 없애겠습니다. 그 20조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금 정치를 난 진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더 국가 경영을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네. 좀 책임감 있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방식으로는 정치가 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안이나 정치하게 판단하고 고민하고 나오는 정책들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네. 지난번 아베노믹스 위에 쭉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경제 성장률을 한국을 앞섰거든요. 그때부터 관광 정책을 써가지고 작년에 2,500만이 갔어요. 네. 50조 원을 일본에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사상 30년 만에 최대 증시를 구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면은 일본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에서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10년, 20년 장기 비전과 계획이 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즉흥적이면 대한민국은 항공모함 같은 전 세계 10위국가거든요. 네. 예측 가능한 나라가 돼야 시장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금투세 같은 거 없애는 것도 아직 시행도 안 한 거를 없앤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예.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공매도 금지를 전면적으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이 반응하고 정책은 움직이고 공직자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진짜 큰일 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강성희 의원의 외마디도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년도 별로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총선에서 예컨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2+2 네. 4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2+2? 어떻게? 민주 국민회의 예. 그리고 진보 성향의 예. 블록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힘 계열의 이준석 대표로 있는 예, 예. 그런 약간의 2+2 양당이 기본적으로 강하지만 예. 그 진보 블록 그다음에 국민의힘 블록 이준석 대표 이렇게 4당 체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진보 성향 블록은 비례연합신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앞으로 선거법 협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힘이라는 하나 빼놓곤 나머지 1+ 민주당과 네. 그다음에 진보 블록과 일부는 이준석 대표까지 같이 저는 그 정책 공조가 일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저는 권능을 국민의 대표기관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래야면 저는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결국은 국회를 그다음에 당을 정책의 파트너로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위대함 속에 국민의 선택 속에 저는 타협을 이뤄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굴복하는 타협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봤잖아요. 예. 참패하고 나니까 국민이 늘 옳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민이 진짜 네. 3년 동안 계속 옳다는 걸 보여줘야죠. 1+3이 된다는 것은 이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까지 개혁 신당까지 포괄하는 큰 틀에서의 일종의 반윤 전선이 형성될 수가 있고 이 전선 속에서 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아마 같이 하게 될 거고 또 네. 따로 하게 될 거라고 민주당에 봐요. 대해서는 또 왜 비판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예. 한다고 보는데 과거 1로 3김 체제 보면은 1로 3김. 예. 1로 3김 체제가 있었는데 예. 오랜만입니다. 1로 3김. 그거 뭐 다 똑같이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일부는 아마 윤 정권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에 아마 서게 될 거고 일부는 또 달리 가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사실 국회라는 곳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생산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협상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의석수에서 적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와 국민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강서구청장은 짧게 네. 국민이 늘 옳았지만 이제는 국민은 진짜 옳습니다. 길게 오를 수밖에 없다. 3년 동안 옳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갑자기 봅니다. 1로 3김에서 DJYS JP가 누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목표 의석을 151석으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의석은
그 다만 한 석이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좀 더 잘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민생 경제에 있어서 능력 있는 거, 외교 안보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거, 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왜 이렇게 잘 못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네. 좀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에서 수권 야당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151석은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개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번 총선 어디로 출마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종로의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었는데 네. 그 노 대통령 사역에 양보를 했고 그거는 다 협상이 끝난 건가요? 여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지사 나갈 때도 예. 제가 떨어질 줄 알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 엄중한 시기에 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선당 후사 예. 당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예. 얘기했고 예. 근데 또 당도 좀 복잡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필요하면 결단할 때 결단하려고 합니다. 당의 복잡한 사정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제 선당 후사 하시겠다는 입장이시니까 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가서 해보겠다, 싸우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제 그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위적인 이를테면 컷오프 같은 거, 예컨대 뭐 86청산, 그 다음에 올드보이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선이 원칙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충분히 주고 네. 그 과정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좋고 네. 참여하는 주체들한테도 이게 흔쾌히 뭐냐면 경선이라는 과정에 또 동참을 해야 분열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민주당답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보게 되면은 그 당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보면은 그 3선 이상 의원들한테 엄청난 페널티를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국회 매 4년마다 한 번씩 50% 이상이 물갈이가 됐어요. 근데 국회는 안 변했어요. 네. 국내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초선이 과연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도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선을 또 마냥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정말 국민의힘으로 와서는 알짜 소위 당선이 쉬운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좀 충실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네. 그 수구이 경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정책위 의장은 경선을 하는데 그냥 거치레로 수를 모으는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심도 깊은 토론 몇 차례만 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 수구이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나온 공관위 입장을 보면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과거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왔는데요. 두 가지가 좀 민주주의를 조금 더 성숙시키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결국은 같이 일치시키자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기성복 중에 하나를 양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네. 맞춤병 양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기성정당에서 찍어내는 후보보다는 사실은 뭐냐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가지길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 경선인단이나 뭔가 그 한편으로는 표대결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주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안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한편으로 일치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일을 잘해야 되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느냐 전진하느냐 이런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역주행하느냐 전진하는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 평화와 안보가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바른 길로 가느냐는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4월 10일에 국민들의 마음과 선택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승리하는 해, 국민들에게 봄이 오는, 민주주의의 봄이 오는, 평화의 봄이 오는 4월 11일 날 활짝 웃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